자, 이번 시간에는 칼슘과 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인. 자, 칼슘은 시료 중에 있는 모든 형태의 칼슘을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형태라는 얘기는 이온 형태도 되고 비이온 형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혈청, 또 헤파린 혈장, 요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측정을 할 때 이 토탈 칼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생리학적으로 활성형은 이온 형태입니다. 이온 형태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이 토탈 칼슘은 이온 형태를 포함한 시료 중에 모든 형태의 칼슘이라는 거. 여기서 이 칼슘 이온과 토탈 칼슘에는 어떤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할 수 있으면 이온 형태의 칼슘을 측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이제 또 특수한 장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여의치 않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토탈 칼슘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료 중에 칼슘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온 형태 분액이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가 한 10%, 프로테인 바운드, 특별히 알부민하고 결합된 형태가 한 40% 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개의 경우에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이제 토탈 칼슘 측정치가 있을 때 이것이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높으냐 낮으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특히 이제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알부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3.5보다 낮다 그러면은 그 차이만큼을 측정치에다 더해줘서 레퍼런스 레인지랑 비교를 해야 된다. 고양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특별한 어떤 임상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탈 칼슘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어떤 경우냐면 알부민이 감소하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알부민 분액이 감소해서 토탈 칼슘이 낮은 거고, 실제 보면 이런 경우에 이온 칼슘은 뭐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된 임상 증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어떤 환자 이런 검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칼슘을 보니까 칼슘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낮구나. 그렇죠? 낮은데, 자, 이런 경우에 낮은 경우에 바로 하이포칼세미아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알부민을 보세요. 그래서 알부민이 3.59g/dl부터 낮은 경우는 요 차이, 그러니까 이제 1.6이 되겠죠. 1.6을 요 측정치에 더해줘서 측정치에 더해준 값을 레퍼런스 레인지랑 비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8 그러면 레퍼런스 레인지에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특별하게 문제 삼을 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개에서만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 환자 비중은 농축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질소 혈증이 있으니까 신성 질소 혈증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간 담관계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직 감마지티의 증가는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뭐 초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담즙 정체의 아주 초기일 수도 있고, 뭐 고양이라면은 물론 이제 이건 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고양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간 지질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알부민이 1.9g/dl로 낮고 글로불린도 지금 1.6g/dl 둘 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어느 장기를 문제 삼냐면 보통 소화기 쪽을 문제를 삼습니다. 소화기 쪽. 자, 그러나 간 효소 수치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간에서 합성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뭐 PSS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위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간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이 질소 혈증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탈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전성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위원이 증가가 됐다고 해서 간과의 관련성은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은 단편적인 거고 얼마든지 이렇게 놔둘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그때도 얘기했지만 간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된 경우에 후천적인 경우에는, 그렇죠. 후천적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간 효소 수치, 그리고 알부민, 콜레스테롤, 글루코즈 이런 조합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좀 많다고 그랬죠. 선천적인 경우에는 간 효소치 플러스 알부민, 비위엔, 콜레스테롤, 글루코즈.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사실 케바케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도로
어펙티드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데 뭐 거의 일관된 변화는 간 효소치의 증가와 알부민의 감소, 콜레스테롤의 감소. 근데 이 환자에서는 콜레스테롤 검사는 하지 못했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포타슘이 낮은 거 보면은 뭐 밥을 좀 먹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단백뇨가 1 플러스 있는 거죠. 단백뇨가 1 플러스. 물론 블러드도 1 포지티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방광 천자 하다가 혈액이 살짝만 들어가도 프로테인이 사실 오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시적인 경우도 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반복 검사에서도 계속 단백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구체 쪽 아니면 세뇨관 쪽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레날 페일려다 그러면은 이제 세뇨관 쪽에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구체다 그러면은 그렇죠. 사구체다 그러면은 뭐 좀 더 단백뇨가 심하겠죠. 그렇죠? 단백뇨가 좀 심할 것인데 하여튼 자, 칼슘 얘기에다가 너무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 칼슘을 레퍼런스 레인지랑 비교할 때 먼저 알부민 농도를 보시고 3.5보다 낮은 경우 개에서는 교정을 해줘서 레퍼런스 레인지랑 비교해야 된다. 그러나 장비가 있다면 그냥 이온 칼슘 검사하는 것이 차라리 편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칼슘은 단백질 분해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 산증이냐 알칼리증이냐에 따라서 이 알부민의 음전화의 양이 변하면서 칼슘이 좀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임상하면서 이렇게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따지는 않는다. 근데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알칼리증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기 증가하면서 오히려 칼슘이 좀 더 레퍼런스 레인지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 또 산증인 경우는 오히려 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개와 고양이 공이 토탈 칼슘이 어떤 환자에서 증가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피지올로지를 이제 공부하셨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 칼슘 조절 어디서 하더라?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파라사이로이드에서 그렇죠? 파라사이로이드에서 이제 조절을 하니까 그 호르몬이 증가가 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정말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종양이다. 의외긴 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종양은 왜냐면 사실 종양이라는 게 이제 그 고약한 이유가 이런 거죠. 네오플라스틱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오플라스틱 신드롬의 일환으로 뭐냐면은 파라사이로호르몬 릴레이티드 펩타이드를 분비를 해서 PTH가 분비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종양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종양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양성, 심지어는 뭐 지방 중에서도 이렇게 PTH-RP가 분비가 돼서 증가된 그 고칼슘 혈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고 그래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주로 림프종입니다. 림프종 또는 림프계성 루케미아,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형질세포의 악성 종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항문낭 선암종. 여러분들 에팅거 책에 보시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하이퍼칼시미아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항문낭 선암종을 체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항문낭 선암종의 뭐 45%, 50% 뭐 이 정도에서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실제 이 항문낭 선암종이 있는 환자에서는 고칼슘 혈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편평상피암 정도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 개든 고양이든 내원을 했는데 칼슘이 증가가 됐다. 보통 이런 경우 임상 증상은 뭐냐면 자, 칼슘 증가가 되면은 어때요? 근데 농축이 억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개는 어떻게 되냐면 다뇨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다뇨가 있으면 당연히 또 다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호자들은 보통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신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통 칼슘도 체크는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아이들 이렇게 칼슘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꼭 먼저는 종양이 있지는 않은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고양이에서는 사실 이런 특발성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종양이면은 반드시 고칼슘 혈증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 종양 중에서 고칼슘 혈증을 특히 PTH-RP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고칼슘 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금 림프절이 상당히 커졌네요. 그죠? 거의 계란 크기만 하게 커졌는데 질소 혈증도 있고
칼슘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사실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레날 페일러에서도 칼슘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뭐 칼슘 복합체 증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복잡한 기전에서 칼슘이 증가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질소혈증이 있고 칼슘이 증가가 된 경우에 이것이 먼저고 칼슘이 나중이냐 아니면 그렇죠. 칼슘이 먼저고 레날 페일 아조테미아가 나중이냐 이거 구별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이 환자처럼 이렇게 림프절 종대됐고 세포학 검사에서 림프종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 가능성은 그렇죠. PTH-RP가 분비되는 림프종인가 보다 판단할 수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보통 이제 단유가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단유가 오게 되고 그럼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도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부족한 상태가 돼요. 이 이제 수분의 자유수의 양은 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질소혈증이 신전성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비중은 충분히 농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양상입니다, 보통. 자, 기타 원인으로 칼슘이 증가되는 경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아주 드문다고 그랬죠. 그렇죠? 상당히 드물다. 저도 지금까지 한 케이스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케이스도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감소한 경우는 본 적이 있는데 하이퍼파라타이로디즘 본 적 없어요. 자, 에디슨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렇기 때문에 임상하면서는 칼슘이 증가됐다 그러면 종양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에디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에디슨 뭔가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은 원인을 가지고 클리어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 아프다 그러면은 꼭 에디슨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루라고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중독증, 그렇죠? 칼시트리올이 과다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칼슘이 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날 페일리어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칼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혈액 농축, 고지혈증, 랩 에러 등에 의해서 칼슘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칼슘이 증가하게 되면은 보통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보통 이 토탈 칼슘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칼슘 이온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다음 단유라든지 뭐 심계항진 뭐 이런 증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보호자들은 보통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신다 이런 증상으로 보통 이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종양의 존재 여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에디슨병도 꼭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레날 페일리어나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 아래쪽은 그렇죠? 관련된 임상 증상은 사실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료에 과량이 섞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 캐나다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수의사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점에 여러 마리 개에서 비슷한 증상, 다음 단유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칼슘 증가가 되고 우리 원인들을 두루두루 찾아봤더니 공통적인 게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어떤 특정 회사의 사료를 먹었다 이런 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리콜까지 갔던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critical role in prompting a massive pet food recall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아주 이제 많은 양의 사료가 이제 리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캐나다입니다. 비타민 D가 이제 과량 섞였던 이런 예가 또 외국에서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항상 염두에 둘 거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자, 이 환자 기억나시죠? 임상 증상 2주간 높은 질소 혈증, 식욕부진, 구토 증상으로 내원했는데 질소혈증, 농축도 안 되고 유기인도 동반해서 증가, 칼슘 상당히 증가가 됐네요. 그 다음에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포타슘의 증가 그러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에디슨인 거죠. 여기다 이제 더 혈당의 감소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혈당 감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감소할 수도 있고 소화기 증상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백혈구 디퍼런셜 중에서는 에오지노필의 증가라든지 림프구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원인과 병태생리. 여러분들은 사실 이 병태생리 부분이 더 궁금하긴 할 텐데, 자,
제가 이제 그 레퍼런스 책으로 말씀드린 Fundamentals in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책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나 너무 기대하진 마시고, 사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병태생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unknown입니다. unknown, not clear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다 이야기는 어렵겠죠. 네, 일단 악성 종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THrP 그렇죠. 파라사이로드 호르몬 관련된 펩티드. 근데 이제 악성 종양 있는 경우에는 이 폴리오스토틱이라고 하는데 폴리오스토틱이라고 해서 뼈에 다발성으로 종양이 발생하면은 이제 라이시스가 있으면서 칼슘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 전이 종양에 의해서 그렇죠. 전이 종양이 뼈로 매시브하게 전이가 된 경우도 역시 라이시스가 있으면서 하이퍼칼슘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연히 PTH가 과량 생산돼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만성 신부전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칼슘이 증가된 증상은 나타나진 않아요. 대부분 이런 게 보통 뭐 칼슘 복합제라든가 뭐 이런 게 보통 증가하게 됩니다.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은 나타날 수 있죠. 약 에디슨 환자에서 3분의 1 비율로 관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 동물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죠. AKP나 고인 혈증 말고 경미하게 고칼슘 혈증도 본 리모델링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좀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비타민 D 과잉증 드물긴 하지만 그 다음에 유가종성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뉼로마토스. 자, 여러분들이 병력 시간에 그래뉼로마, 유가종 배웠죠. 그렇죠? 어떤 이물이라든지 뭐 마이크로박테리움 같은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균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물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매크로파지들이 유가종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그 매크로파지에서 칼시트리올 같은 일종의 활성화된 비타민 D를 분비하게 되면서 혈중에서 하이퍼칼세미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고양이에서는 아주 드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보고된 적이 있어요. 2006년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하이퍼칼세미아 associated with granulomatous lymphadenopathies, 림프절에 유가종성 염증이 발생을 했는데 혈중 칼시트리올 농도가 증가가 됐다. 뭐 이렇게 보고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에서도 이렇게 유가종성 염증에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구나. 예. 자, 하이퍼칼세미아 뭐 관련된 증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유리네이션의 변화, 다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다음도 따르게 되죠. 이것은 거의 보호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증상입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외우나 봐요. Gosh, darn it.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제 그렇죠. 뭐 예의 바른 말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내뱉을 수 있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니셜로 원인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드럭 릴레이티드는 이제 이뇨제 중에서 티아자이드 계열의 이뇨제 중에서는 고칼슘 혈증이 좀 유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영양성은 이제 뭐 칼슘이 많이 함유된 경우는 당연히 뭐 하이퍼칼세미아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고양이에서는 좀 다른데 고양이는 그냥 셔츠만 입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많은 경우가 특발성입니다. 특발성이라는 게 뭐예요? otherwise unknown이죠, 그렇죠? otherwise unknown 또는 그렇죠. 또는 이제 다른 원인들이 규명되기 전까지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한시적으로. 네, 이런 특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에서도 종양인 경우에 고칼슘 혈증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번 어디에 종괴가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배제가 되면 혹시 질소 혈증은 없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처치하게 되면은 혈중 고칼슘 혈증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제 배솔도 증가가 되고 하면서 금방 낮아지게 되긴 합니다. 자, 미국 수임상병리학회지에 2002년에 보고된 고양이에서의 고칼슘 혈증 환자인데 PTHrP가 증가가 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막 칼시노마 그다음에 그렇죠? 폐에서의 종양도 있고 갑상선 종양, 기관지, 전이된 종양,
그다음에 SCC, 림프종 뭐 등등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에서도 일단 칼슘이 증가가 됐다, 그리고 관련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종양 여부 꼭 체크해 보시고 없으면 레날 페일리어 있는지, 그 다음에 특발성, 그렇죠? 이디오패식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드물지만 뭐 비타민 D 중독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사료에 과량 함유되는 경우는 뭐 이거 뭐 그렇죠,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고양이는 그래도 잘 안 먹어도 사료는 먹을 테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자,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칼슘이 감소하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칼슘이 감소하는데 임상 증상 없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경우는 다 뭐냐면 단백 분해기 감소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알부민이 3.5g/dL 이하다 그러면은 3.5에서 알부민 뺀 만큼을 보정해서 측정치 보정해줘서 레퍼런스 레인지하고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레날 페일리어. 그러니까 뭐냐면 레날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는 칼슘치는 높을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 레인지는 칼슘과 관련해서는 늘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뭐 아주 복잡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도의 농도를, 다양한 수준의 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에클랩시아, 산용마비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몸을 떨면서 내원하는 개들이 있어요. 이제 밀크 같은 거에, 그렇죠? 칼슘이 과량 공급이 되면서 자기는 이제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자, 하이포마그네셈이야.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다 보니까 이제 흑등고래, 그렇죠? 흑등고래가 그 백상아리의 크기 몸집이 한 3배 정도 큰 건데, 흑등고래가 이 백상아리에게 잡아먹혀지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흑등고래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남극 쪽에 있다가 그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제 와서 이제 이 흑등고래들이 모여가지고 그 산란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산란을 하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새끼도 좀 자라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남극으로 오게 되는데, 그 오는 여정 중에서 백상아리한테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한 4개월 정도를 새끼한테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이 흑등고래가 자기 자신은 정작, 그렇죠, 영양결핍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또 무리져 가다가 이제 무리해서, 그렇죠,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백상아리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도 이제 잡아먹기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에클랩시아, 이 산용마비가 있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모유에서 이제 칼슘이 많이 로스가 되면서 그 모체에서 칼슘이 부족해서 에클랩시아, 산용마비가 오는 경우가 개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없는 기전에 의해서 마그네슘,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은 일상적으로 측정하지 않지만 마그네슘 농도가 감소되는 경우에 칼슘도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사람 병원에 이제 진료하러 갔다가 칼슘이 낮다 그러면 혹시 마그네슘이 낮지는 않은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거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당연히 파라사이로이디즘의 기능 저하가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주 드물다. 하여튼 부갑상선과 관련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다음에 뉴트리셔널 세컨더리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음식물 중에서 이상적인 칼슘과 이제 인의 비율은 1.2대 1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고기 같은 것만 이제 급여한다 그러면은, 고기 같은 경우는 포스포러스의 농도가 매우 풍부하거든요. 1대 뭐 한 12에서 뭐 1대 한 35 정도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음식물을 이제 계속 공급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파라사이로이드가 활성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양성으로 오는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 글라이콜, 부동액 중독이죠. 부동액 중독 시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페시, 장으로 단백질이 소실이 되는데 이때 칼슘도 소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알부민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알부민 감소할 때 보통 글로불린도 감소한다고 그랬죠. 이때 칼슘도 좀 낮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급성 췌장염, 제가 이제 앞에서 뭐 레날 페일리어나 이제 몇 가지 증례에서 보면은, 그쵸, 췌장염 환자에서 칼슘 낮은 환자 아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가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자가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칼슘이 거기에 이소 침착이 되면서 혈중 칼슘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환자가 밤에 응급으로 되어냈습니다. 심한 오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유일한 비정상치는 뭐냐면 칼슘 저하. 그렇죠? 이 경우에 물론 알부민을 볼까요? 알부민을 보면은 알부민 3.5라 뭐 교정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확실히 칼슘이 부족한, WBC도 약간 증가가 됐고 빈혈도 마일드하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칼슘의 저하 증상이 좀 오래 지속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온화 칼슘도 낮고 그다음에 PTH 검사에서도 PTH 호르몬도 낮아진, 그래서 프라이머리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 이렇게 진단할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 매우 드물다. 아시겠죠? 매우 드물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보스턴 테리어가 잦은 설사, 점점 빈도 증가. 보통 이런 증상은 저먼 셰퍼드에서 좀 유명한 건데 3개월간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또는 증가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런 증상이 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식욕이 감소하지 않는데 체중 감소가 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효소 분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효소 분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통 엑소크라인 판크리아틱 인서피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도크라인과 엑소크라인이 있죠. 그렇죠? 엑소크라인은 이제 소화효소 분비인데 소화효소가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선천성 또는 후천성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변과 야위였는데 식욕이 증가가 되면 우리가 보통 기생충 감염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생충 감염 배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췌장 쪽의 문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아울러서 좀 더 나가면 시보라고도 하고 ARE라고도 합니다. Antibiotic Responsive Enteritis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시보는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라고도 합니다. 네.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제 또 이런 경우 보면은 또 담즙도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쪽에 이제 노멀 플로라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게 균들의 오버그로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있는 경우가 많죠. 빈혈은 수치상으로는 적혈구는 약간 부족하지만 헤모글로빈 충분하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MCV가 상한치에 가깝네요. 그렇죠? 적혈구가 크면은 큰 만큼 적혈구당 넣을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산소 운반 등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림포 디퍼렌셜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는데 디퍼렌셜 상에서 림프 감소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림프관 확장증이라고 하는 브로드하게 보면 이게 PL이죠. 그렇죠?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패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 림프관 확장증, 이런 경우에 림프에 감소하면서 림프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케미스트리 검사에서 알부민, 글로불린 둘 다 감소했네요. 간 수치는 괜찮으니까 알부민과 간 쪽의 관련성은 일단 낮다고 보고, 칼슘이 감소했는데 알부민 1.6이니까 1.9를 더하면 어때? 6, 7, 8.3 레퍼런스인보다 살짝 낮긴 한데 이런 경우 지금 콜레스테롤도 낮고 그렇죠. 그럼 전형적인 이 환자가 뭐냐면 PL인데 아까 림프 감소증도 있었기 때문에 림프관 확장증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 PLE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했죠? 아까 하이퍼칼세미아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소실 증가에 의해서. 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자, 이 환자 임상 증상이 뭐였냐 보면은 잦은 설사 그랬죠. 자, 설사, 구토설사, 설사 이렇게 좀 잦다 그러면은 보통 바이카보네이트 소실이 좀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클로라이드가 업 레귤레이션이 되는 거죠. 소듐은 지금 그렇죠. 소듐은 레퍼런스 로어 리밋에 가까운데 클로라이드는 어퍼 리밋을 넘어가는 정반대로의 변화가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성 변화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LI, 트립신입니다. TLI. 보통 이제 이 췌장과 관련된 효소가 아밀라제 리파제죠. 그렇죠? 이런 것은 효소입니다. 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활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혈청 중에
아밀라제 리파제 효소가 몇 개 들었냐 이게 직접적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효소가 있을 테니까 기질을 인큐베이션 시켜가지고 나온 엔드 프로덕트를 발색시켜가지고 흡광도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간접 검사이기 때문에 활성도라고 얘기하는데 트립신 같은 경우는 다 뭐냐면 항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좀 달라요. 트립신 like I는 immunoreactivity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감소. 이거는 자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리파제, 아밀라제, 그 다음에 트립신 또는 트립시노겐, 그 다음에 이제 췌장 판크레아틱 리파제 또는 고양이 판크레아틱 리파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외분비 췌장 기능 부전에 대한 민감도는 이 트립신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염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판크레아틱 리파제가 아무래도 민감도 특이도가 좀 높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엽산은 증가가 됐네요. 엽산은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균 과증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엽산은 세균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만 또 근데 이제 비타민 B12는 또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네요. 보통 이런 경우 비타민 B12는 또 감소하게 됩니다. 세균 과증식 되면서 또 그렇죠 영양 공급도 잘 안 되니까 개체는 세균 과증식에 의해서도 감소하고 또 개체는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또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부족하면 이제 부족한 거 보충을 해주면 돼요. 자, 프로테인이 3 포지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자, 일단 박테리아, 그렇죠? 박테레미아가 있네요. 지금 세균 감염이 되게 심합니다. 이런 경우 단백질은 나중에 다 검사하면 된다. 아시겠죠? 출혈도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심한 림프관 확장증, 그 다음에 췌장의 위축과 섬유증 이게 뭐냐면 만성 췌장염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췌장 기능 부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또 당뇨병이 속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당뇨병. 네. 특히 이제 개에서는 그러니까 꼭 사료말 먹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주 이렇게 사람 먹는 이제 삼겹살이나 갈비 뭐 이런 걸 주게 되면은요. 사실 우리는 이제 같이 먹으니까 뭐 좋은 마음에 이제 막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데 개는 너무 과하게 먹는 거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췌장염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자주 그렇게 췌장염 걸리게 되면 점점 췌장은 이렇게 만성 췌장염 소견을 갖게 되면서 엔도크라인 쪽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당뇨병이 또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주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슘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칼슘 증가한 경우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라고 했어요? 종양과 관련해서 PTH, RP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레날 페일리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병,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고양이에서는 특발성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특발성도 많다. 칼슘이 감소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칼슘은 단백질 분해액이 40%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련 임상 증상 없이 칼슘이 낮은 경우에는 혹시 알부민이 3.5보다 낮다면 그 차이만큼을 더해줘서 교정한 후에 레퍼런스 레인지랑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주로 첫 번째라고 그랬죠. 칼슘이 낮아지는 경우. 두 번째 레날 페일리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L의 경우도 있겠고, 판크레타이티스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칼슘이 낮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이포포스파테미아만 주로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RBC의 항상성 유지에 또 이 포스포러스는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글루코즈, 포스포러스가 있어야 원활해야 이 글루코스 해당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ATP가 잘 만들어지고 ATP가 잘 만들어져야 멤브레인의 이 펌프가 제대로 가동을 하면서 RBC가 그렇죠. RBC가 이렇게 항상성 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BC로서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인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용혈성 빈혈이 올 수도 있다 그랬죠. 이 포스포러스는 이제 기전이 항상 흡수 쪽, 소화기 쪽 보시면 되고, 배설 증가는 주로 요를 보면 되고, 그다음에 세포 내외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포스포러스하고 포타슘은 인트라셀룰라 카티온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인슐린이나 이런 호르몬 등에 의해서 세포 내외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액으로 이동하는 경우 알칼로시스가 있다든지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든지 글루코스 인퓨전,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자극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세포 내에서 외로 이동하는 게 된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하이퍼포스파테미아.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이제 영양 부족하거나 DKA를 치료하거나 또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거나 아니면은 뭐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이나 종양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PTH라든지 PTHRP가 분비되는 이런 경우에 이제 하이퍼포스파테미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DKA나 영양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사람도 오랜 기간 동안 뭐 절식을 했다든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금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바로 음식 먹으면은 그 다음 즉시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이포포스파테미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제대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보통 포스포러스가 사실 상당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소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감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다뇨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투성 이뇨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로 인해서 몸 밖으로 씻겨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스포러스하고 포타시움은 몸 안에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혈청이나 혈장에서 검사하는 포스포러스 포스페이트는 이게 몸의 스토리지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세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검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슐린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세포 내외 이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환자가 내원했는데 검사 시점에는 혈중 농도는 정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몸은 부족하지만 혈중 농도는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공급한다든지 또 IV 인퓨전으로 뭐 영양을 공급한다. 뭐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주요 카티온이 세포 내로 이동해서 혈중이 하이포포스파테미아가 되면서 뒤에서 말씀드린 리피딩 신드롬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DKA가 아니면 대개 무시한다. 리피딩 신드롬, 저인혈증에 의한 용혈성 빈혈. 개가 1.0mg/dl 이하, 고양이 2.5mg/dl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ATP 고갈에 의한 용혈이 유발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선천적인 빈혈 중에서, 그렇죠? 선천적 빈혈 중에서 피루웨이트 카이나제 디피션시나 포스포프록토키나제, 그렇죠? 포스포프록토키나제 디피션시 같은 경우가 다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ATP 생성의 문제로 인해서 유약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죠? 유약성이 증가하고, 그다음 디포머빌리티도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포 내의 그런 항상성 유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적혈구들이 약해져가지고 쉽게 용혈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유기인이 낮은 경우에 ATP 고갈이 되면서 적혈구 경직성 증가, 용혈. 자, 이 보시면 아시겠죠? 글루코즈 해당 작용 패스웨이, 그렇죠? 엠브덴 메어러프 패스웨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패스웨이를 여러분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피루웨이트 카이나제, 그렇죠? 피루웨이트 카이나제, 포스포프록토키나제, 그렇죠? 글루코즈, ATP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ATP 생성 고갈로 인해서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RBC는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악액질 상태의 환자 또는 DKA 환자, 뭐 이런 환자들, 당뇨병 환자 등에서는 세포 내 전해질 중 일부가 고갈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측정할 방법이 없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혈중 농도는 정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포 내외 이동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 리피딩 신드롬에 대해서 명확하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 경우에는 생각 없이 수액 달고 영양 공급하고 하다가 이 리피딩 신드롬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환자라든지 DKA 환자 치료할 때 꼭 포타슘 포스페이트
잘 첨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해요, 요즘은. 네. 그리고 예전에 또 뭐냐면 포타슘하고 포스페이트를 따로따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개가 같이 있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가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의에서는 1993년쯤에서 이제 이것이 보고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이포포스파테미아와 용혈성 빈혈이 당뇨병과 헤파틸 리피도시스가 있는 고양이에서 보고되다. 그렇죠? 5마리 고양이 당뇨병, 1마리 리피도시스였는데, 자, 하이포포스파테미아가 있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갑자기 HCT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때 이제 관찰된 것이 하인즈 바디가 증가가 되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K 환자라든지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는 환자에서 그렇죠? 환자에서 치료할 때 영양 공급할 때 포스페이트하고 포타슘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리피딩 신드롬입니다. 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제 유기인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레날 페일리어, 뭐 어린 개에서 정상적인 대사와 관련해서 증가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치료 과정 중에 그렇죠. 인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인을 흡착할 수 있는 또는 인 혈중 농도 낮추는 이런 치료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진단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어떤 특이성 있게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혈당, 고지혈증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